롯데에서 롯데 케미칼을 이제 미국에다가 대대적으로 크게 짓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큰 난관이 부딪혔을 때 참모가 이렇게 글로벌로 나가게 이제 독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기 수축이 있을 때 비용 감축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제 구조가 변화가 있을 때 새로운 인재를 또 뽑아야 돼요. 경제 구조의 변화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디지털화 시대지 않습니까? AI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그걸 통해서 이제 빅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인재들이 많이 필요하죠. 그런 사람들을 잘 이렇게 뽑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스를 잘 보좌해서 조직이 새로운 단계로 뛰어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참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직원은 리더에게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회사만의 답을 만들어 가지고 리더가 변화할 수 있도록 뭔가 다음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은 참모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답을 가지고 이 기업에 맞추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 말하는 것이 뭐냐면, 작은 회사에서도 데이터를 처리하는 내부 역량을 기르는 것이 지금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스턴 컨설팅의 브루크너 회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량을 키우고 나갈 수 있는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바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주 뛰어난 그룹들이 굉장히 많죠. 거기에는 반드시 뛰어난 참모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더를 빛낸 참모들 5가지 유형을 이제 제가 분류를 해봤습니다. 이 그림 보면 다 알만한 사람이죠. 셀리 샌드버그, 우리가 지난번에 그 교육할 때 최 실장님이 동영상으로 이거를 이제 보여줬죠. 남편을 잃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자기 자신이 이제 회복하는 과정을 이렇게 쓰였죠. 셀리 샌드버그가 있고, 그 다음에 탄센테인 마틴 라우, 그 다음에 앤디 제시 아마존 있고요. 그 다음에 버크 해스웨이, 여러분 잘 알죠, 그죠? 뭐죠? 갑자기, 네, 워렌 버핏을 돕는 투자회사인데, 이게 찰스 먼거라는 참모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정희 회장을 돕는 시마 사토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모 유형은 이렇게 5가지로 분류. 첫 번째 유형은 뭐냐? 문어풍이에요. 셀리 샌드버그의 양력을 우리가 좀 보면 경력이 어떻게 되냐면, 구글 광고회사, 구글 출판 영업에 대해서 총괄하는 IT 기업의 최고의 인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페이스북은 어떠냐면 그냥 인터넷 벤처 기업에 불과한 아주 그냥 유망한 스타트업으로서 그냥 존재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수익성은 아주 취약한 그런 상황에서 셀리 샌드버그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마크 저커버그와 이제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이 창업자인 저커버그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서로 분할을 해가지고 업무를 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크 저커버그는 프로그래머잖아요. 테크놀로지스트죠. 그러니까 페이스북 제품을 더 잘 개선을 하고 페이스북과 시너지 효과가 있는 또 다른 기업들을 인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인스타그램, 왓츠앱을 인수를 하게 돼가지고 기업을 굉장히 크게 성장을 시키죠. 그런데 재무적인 구조는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샌드버그가 잘하는 것은 2가지예요. 인사 조직 구조 하나고, 그 다음에 광고죠. 그래서 셀리 샌드버그는 이제 페이스북에 들어가가지고 소셜 네트워크 광고 판매 시스템을 총괄을 하게 됐습니다. 좀 고급적인 말로 또 보태면 데스크탑 모바일 뉴스 피드에 광고를 통합하는 프로젝트 진행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2 사람의 만남을 뭐라고 해야 하냐면 젊은 천재와 노련한 경영자의 만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젊은이가 만든 이 기업은 벤처기업에 불과했다는 거죠. 수익성도 열악하고 사업 계획서도 엉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셀리 샌드버그가 들어가가지고 1년 반 만에 2009년 9월 달에 이제 이렇게 기업을 단숨에 세계적인 인터넷 최대 기업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저커버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샌드버그 스스로는 지금 우리
지금의 회사의 모습이 없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들어와서 참모가 들어와서 이 페이스북이라는 회사를 엄청나게 변화를 시켰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확장형입니다. 텐센트라는 회사 여러분 잘 익숙지는 않죠? 중국 회사예요. 중국 세계 최대 전자회사인데요. 이 텐센트 마와腾에 대한 마와腾회장에 대해서 좀 소개를 먼저 할게요. 마와腾회장은 어떠냐면 중국 최대 IT 기업의 창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크 zuckerberg처럼 이렇게 IT 기술 능력에서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런데 그 약점은 뭐냐면 굉장히 수줍어해요. 그러면서 대중 앞에 나서서 연설하기 꺼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도 인터뷰를 잘 나서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알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틴 라오가 이 회사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2005년도에 최고 전략 책임자로 입사를 하면서 마틴 라오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마와腾이 잘 못하는 일, 아까 뭐라고 했죠? 기업을 이렇게 전 세계에 알리는 걸 못하죠. 사업 확장이라든지 인수 합병을 못해요. 마틴 라오가 들어가가지고 그 해에 텐센트의 사업 전략을 입안하고 M&A를 주도함으로 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006년도에 IT 기업뿐만 아니라 게임, 헬스케어, 유통, 교육, 주요 성장 기업에 전방위로 투자해가지고 5개년 자기들 회사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이렇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마와腾이 어떤 일을 하냐면 마틴 라오를 텐센트 홀딩스의 대표로 이렇게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힘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더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현재까지 어떤 일에 중국 최대 차량 공유업체인 디디 추싱 게임회사, 그 다음에 우리 배달의 민족과 같은 배달 음식 서비스 회사, 전자상거래 회사 등등의 700여 개의 회사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올 2월 달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텐센트 회사의 핵심적인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극적인 투자라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투자를 통해서 이렇게 텐센트라는 회사를 확장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틴 라오 회장이 참모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때까지 많은 일들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기업의 성공의 조건 중에서 전략은 20%고 더 중요한 것은 실행력이다. 실행력은 80%가 좌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 유바도 이 실행력을 좀 더 높이면 더 좋은 병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 참모는 어떠냐면 아마존 아시죠? 아마존에 이제 참모가 있는데 그 참모를 어떤 형태라고 하냐면 그림자형이에요. 그림자형은 어때요? 그냥 지금 거리에서 전혀 자기를 내세하지 않으면서 돕는 그런 참모라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베조스 근거리에서 언제나 1대1로 대면하면서 출장도 함께 가고 중요한 회의에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프 베조스가 미팅하면서 출장 가면서 뭔가 아이디어가 탁 떠오르면 이렇게 그림자 참모가 이제 앤디 제시 같은 사람이 이제 그 사업을 이제 타당성이라는 추진해야 하면서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자형 참모가 아마존을 성장시키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또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그림자형 참모가 아마존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잘 된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제 2000년 당시에 이제 스티커 레슐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3개월만 이제 그림자형 참모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떠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베조스를 따라다니면서 회의 참석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에게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실행 가능성을 점검을 했다. 오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행까지는 못했죠. 그래서 값진 경험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 그림자형 이 참모가 세팅되는데 1대, 2대, 3대,
4대에 걸쳐서 이제 세팅이 됩니다. 4대는 누구냐면 앤디 제시라는 이 사람이 2004년도에 아마존의 그림자형 참모로서 역할을 잘 해냄으로 해서 이제 좀 더 조직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앤디 제시가 그림자형 참모로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웹 서비스를 알아요? 아마존 웹 서비스요? 이 크라우딩 서비스라고 해요. 그래서 어느 날 회의를 하는데 이제 미팅을 하면서 베조스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다른 기업체들의 그 데이터들을 우리가 모아서 보내주면 어떻겠냐. 해커도 방지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 않겠냐. 그렇게 해가지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떠올리니까 앤디 제시가 그 타당성을 조사해가지고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최소 비용으로 이렇게 줄여가지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 각 업체에 원하는 맞춤형 분석 데이터를 만들어내므로 해서 이제 아마존의 그 전자상거래보다 훨씬 더 수익성이 많은 아마존 웹 서비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뒤를 누가 쫓아오고 있냐면 IBM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워낙 빨리 시작을 해서요. 아주 독보적인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앤디 제시를 이제 그림자형 참모에서 아마존 웹 서비스 CEO로 승진을 시킨 그런 그림자형 참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앤디 제시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림자형 참모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제프 베조스의 경영 철학과 사업 방식 그리고 아마존 전체 사업 구조와 한계 등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베조스와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그걸 실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그림자형 참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네 번째 참모는 어떠냐면 친구인 참모예요. 이분 나이가 몇 살인데 어때요? 95세입니다. 네. 여기 누군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거예요? 워렌 버핏이에요. 버크 해스웨이의 CEO죠. 세계적인 투자 회사입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을 하고 찰스 먼거는 어떤 관계냐면 40년 동안 친구이면서 사업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찰스 먼거가 하고 버피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둘이 다 책을 엄청 좋아해요. 소문난 독서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서고금을 관통하는 철학과 역사 서적을 즐겨 읽으면서 먼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독서야말로 주식시장의 분석 기술을 결정적으로 향상시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버크 해스웨이 주식 투자 회사를 어떻게 해가지고 업그레이드를 시키냐.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기가 처음에 합류했을 때 워렌 버핏가 어떻게 투자를 했냐면 담배꽁초 투자 기법이에요. 말이 좀 이렇게 와닿죠, 그죠? 담배꽁초는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 담배를 피워가지고 다 피우다 싶으면 바닥에 던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보고 담배 피우고 싶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또 남은 걸 쭉쭉쭉 빨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담배 투자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 회사를 공짜나 다른 헐값을 사서 이익을 창출하는 거예요. 이게 워렌 버핏가 이제 투자하는 기법이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뭔가가 들어와서 보니까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하면 왜 아니냐. 시간이 지나면서 투자 효과가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가치 투자를 하자 하는 거예요. 가치 투자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항상 신문기사에 나오면 버핏은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에 대해서 항상 나오잖아요. 그 신문기사 내용이 이제 버핏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찰스 먼거가 만들어낸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저평가된 우량주를 일찍 발굴해서 새값 바를 때까지, 그러니까 값이 계속 올라갈 때 장기 보유해서 수익이 많이 날 때 그걸 이제 파는 가치 투자를 굉장히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버크 해스웨이가 찰스 먼거를 통해서 가치 투자를 전환하면서 세계 최대의 그러한 투자 회사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찰스 먼거가 가치 투자에 뛰어난 사람이냐면
이게 버피가 투자할 회사 10군데 가져오면 멍거는 그 중에 2개만 딱 뽑아가지고 이제 제시를 해준대요. 그 정도로 신중한 가치 투자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찰스 멍거가 버피를 도와서 세계적인 회사를 인력으로 가치 투자로 인력 도약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사진인데요. 사진은 아닌데 마지막 유행이죠. 5번째예요. 5번째 참호는 어떤 유행이냐? 리더의 꿈을 실현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손정희 회장이죠. 여기는 시마 사토시예요. 시마 사토시 인터뷰 내용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시마 사토시는 어느 정도 뛰어난 회사를 만들어내냐면 자기가 2006년도부터 관여를 해가지고 이렇게 2013년도까지 7년 동안 한 6개의 프로젝트를 계속 담당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2013년도에 미국의 통신회사인 스프린트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회사가 마지막 인수하면서 이렇게 급성장을 하게 되는 도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마 사토시한테 물어봅니다. 당신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뛰어난 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도표를 했냐고 물어보니까 손정희 사장은 3년마다 자기 관심 주제를 던져준대요. 그리고 1년 반쯤 지나면 다음 주제를 또 생각해가지고 또 던져준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라요. 굉장히 하나도 못 해냈는데 또 다른 주제를 던져요. 근데 만일 시마 사토시가 없었다고 하면 손정희 회장은 오늘날의 그 소프트뱅크를 만들어내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주제를 던져줄 때마다 참호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비전을 동물적인 감각으로 알아채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또 어떻게 해요? 참호는 리더의 꿈을 실켜 주면서 그 기업이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참호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거리에서 손정희 회장을 바라보니까 그 자신도 이렇게 많은 주제를 던지지만 별로 자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확신도 없었고 늘 반 정도는 불안감에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직원들이 다 알아채지 않습니까? 어때요? 초기에 직원들이 사장이 너무 현실감이 없다고 비판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참호는 이때 굉장히 중요한 뛰어난 역할을 하게 되죠. 하나씩 정보를 모으고 그것을 어떻게 실행하는지 짜가지고 직원들에게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어때요? 하나씩 해보니까 실현이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직원들도 마음을 합쳐가지고 이제 이 큰 프로젝트를 하나씩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때야 비로소 참호의 역할이 빛을 발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좌뇌형이래요. 좌뇌형은 논리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손정희 회장은 어떠냐? 우뇌형의 머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뇌형, 좌뇌형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럼 우뇌형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예술적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요.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나니까 창작력이 뛰어납니다. 근데 이제 좌뇌형은 논리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시마 사토시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가 보기에 벤처기업 사장은 우뇌형이 좋은 거다. 그러면서 그를 돕는 참호는 좌뇌형 인간이면 그 기업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호와 리더가 어떤 점이 다른가에 대한 질문에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보수는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는 유행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리더가 현실적인 감각으로 계획을 세우고 이거 된다 안 된다 이거 얼마 비용 때문에 우리가 못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꿈의 크기가 굉장히 줄어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는 마음껏 상상하고 주제를 던지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참호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맞춰서 정보를 수집하고 계획을 짜고 실행을 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마 사토시가 이제 자기가 이렇게 수년 동안 20년 동안 일을 하면서 참모들의 유행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평범한 참모, 예스맨이라는 거예요. 예스맨이라는 건 리더 의견을 충실히 따른다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 맨 뒤에 있는 사람이 평범한 참모고요. 두 번째는 정보형 참모예요. 정보만 수집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실행력은 약한 거죠. 그러면 여기에 마지막 큰 보포로 뛰어드는 사람이 있는 누구죠? 훌륭한 참모예요. 훌륭한 참모는 이렇게 평범한 참모와 정보형 참모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뛰어넘느냐? 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과제를 만났을 때에도 그거를 파헤쳐 나가지고 돌파구를 제시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때요? 더 중요한 것은 자기만 잘하면 안 되잖아요. 어때요? 모든 직원이 힘을 합치는 역할을 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뛰어난 참모가 결코 아니었대요. 자기가 오랫동안 20년 동안 노력한 끝에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계속 노력해와서 오늘날 이렇게 좋은 스펙을 가지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참 우리 여기 유바에 있는 모든 팀원들이 참으로 다 좋은 참모들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유형의 참모이죠. 처음에 뭐죠? 분업형, 두 번째는 확장형, 세 번째는 뭐죠? 그림자형, 네 번째는 뭐죠? 친구형, 다섯 번째 네, 리더의 꿈을 실현하는 사람. 이 5가지 중에서 자기한테 어떤 게 제일 맞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러면 시마 사토시가 또 이야기를 했죠. 평범한 참모가 될 것이냐, 정보형 참모만 될 거냐, 훌륭한 참모가 될 것이냐,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그 방향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꿈을 꾸면서 준비를 하면 20년 동안 하면 나중에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참모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묻는 거예요. 야, 당신이 이렇게 참모 역할을 하면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닐 텐데 어떻게 훈련했고 무슨 책을 가장 좋아하냐,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경영 지침서가 뭐냐고 하니까 두 번째 책입니다. 육도 삼약입니다. 제 책상 위에 이 책이 있습니다. 육도 삼약이라고 합니다. 이 육도 삼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강태공과 화석공이 쓴 병법 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보니까 글자가 큼직큼직해서 읽기 쉽습니다. 리더들 다 좀 한번 읽어보시고요. 내용 안 보려면 제목이라도 읽으면 각 섹션별로 굉장히 도움되는 말들로 잘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가 이렇게 참모가 되기 위해서 젊은 시절에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디에서요? 마스시다 정경숙이라는데 이거 마스시다 회장이 만들어낸 경영인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사관학교예요. 마스시다 정경숙에서 자기가 배웠던 것 중에서 가장 머릿속에 남는 거, 지금도 자기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이 뭐냐면 성공의 요체는 포기하지 않고 성공할 때까지 계속하는 것이라고 자기는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기업을 운영하는 철학에 있어서는 어떠냐면 이익으로 이로움을 삼지 않고 어려움으로 이로움을 삼는 것이 좋은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좋은 참모에 대한 분류가 다 끝났죠, 그죠? 이것을 준비하면서 제가 메이오 책을 이제 메이오 평전을 다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윌리엄 메이오가 어떻게 해서 자기 다음에 계승자를 이렇게 점을 찍고 키웠는지 이제 나오는 장면이 요렇게 간단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저희 유바의 경영 철학이 뭐죠? 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 환자의 필요를 최우선 채우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우리가 성경 말씀 가지고 왼쪽에는 어때요? 메이오 클리닉 이야기를 가지고 경영 지침서를 가지고 합니다. 메이오 클리닉의 이야기 책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메이오 형제가 죽고 난 뒤에
그 다음 세대들이 2대, 3대, 4대, 5대들이 이 병원을 어떻게 그 핵심 가치를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왔는지에 대한 경영 지침서나 똑같아요. 근데 메이오 평전이라는 책은 뭐냐면 월런 메이오 아버지죠. 아버지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청교도로서 이제 이렇게 이전하면서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고 이 아이들을 훈육하고 교육하면서 의사로서 정치인으로서 삶을 살면서 나중에 월리엄 메이오와 찰스 메이오가 아주 뛰어난 의료 기술로 이렇게 병원을 굉장히 키워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걸 보니까 이제 메이오 클리닉 이야기 책이 이제 쑥쑥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메이오 클리닉 이야기만 읽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리더들에게도 또 이 메이오 평전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메이오 형제가 어떻게 해서 다음 자기 병원의 선계자를 정찍었냐면 형이 딱 이제 월리엄 메이오죠. 형이 이제 최고 경영자입니다. 병원을 경영을 잘하니까요. 형이 이제 하루는 황달이 걸렸어요. 그때는 우리가 헤파타이티스 진단한다든지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는 상황, 바이러스에 대한 개념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분은 서전이에요. 그러니까 황달이 있으면 째고 수술하고 진단하고 이런 것에 굉장히 익숙하니까 거기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60일 안에 말끔히 낫는 양성 증상이거나 아니면 간암이거나 둘 중 하나인데 아무래도 나는 간암에 걸린 것 같아. 자기 스스로 이렇게 진단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간암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위암으로 돌아가셔요. 78세인가 그때 돌아가시는데 이때도 이제 굉장히 나이 많은 때인데 자기가 이제 그때 의술로서는 최고의 진단을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해리 하위기라는 젊은 상관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이제 월리엄 메이오를 돕느냐면요. 자동차로 몇 시간씩 15km를 오가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이제 월리엄 메이오 아버지하고 월리엄 메이오가 초창기 병원을 만들 때 어떠냐면 주로 왕진을 많이 갔습니다. 왕진을 가다 보니까 환자가 수술해야 할 상황이면 그 집에 식탁 테이블에 앉아가 눕혀가지고 수술하고 그런 상황이었거든. 그래서 그때는 차 타고 갔는데 다행히 시대가 좀 지나서 이제 자동차가 이제 생겼을 때 그때 시골길을 몇 시간씩 월리엄 메이오와 같이 동승해서 보좌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차 안에서 월리엄 메이오가 많은 이야기를 했겠죠. 예, 닥터 월리엄의 희망과 걱정, 계획과 꿈을 경청하는 등 그렇게 하면서 닥터 월리엄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이 젊은 해리 하위기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와 살다시피 막 붙어서 지근거리에서 이제 돕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해리 하위기 어땠냐면 내가 만일 죽었을 때 이 클리닉을 제일 잘 이끌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그 당시에 의사들도 굉장히 파트너가 많습니다. 닥터 플루머도 있었는데 일찍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업자 중에서 우리 메이오 클리닉을 다음 경영할 수 있는 계승자가 누군가 바로 이 젊은 사무관으로 생각을 하면서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황달이 말끔히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월리엄 메이오가 이제 다시 무장으로 복귀하면서 그때 이후로 적어도 그의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해리 하위기 그의 뒤를 이어서 클리닉을 경영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저도 계속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희 유바에 여기 있는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저희 유바의 명참호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유바를 이끌 수 있는 다음 세대의 리더로서 선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료진들, 팀원이든 경영총괄부서, 간호부서든 간에 어떤 분이든 간에 닥터 할릭처럼 아까 제시 앤디가 그 그림자 형에서 그 베조스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베조스의 철학과 베조스의 사업 경영 방식과 그리고 아마존의 경영 상황과 한계점이 무엇인지 알면서 그 베조스와 주파수를 맞춰 나가면서 이제 그 아마존을 성장시켰다고 이야기가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희 유바의 핵심 가치를 잘 이렇게 이어나갈 수 있는 그날이 빠른 시간 내에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부분을 이제
올렸습니다. 이게 진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메이오 클리닉 책을 보면서 또 감동적인 부분이 뭐냐면 아버지의 훈계예요. 아버지가 아이들하고 어릴 때부터 치료하는 데 데리고 다니면서 치료를 하고, 심지어 원래는 메이오가 어릴 때 한 중학생밖에 안 됐을 때 아버지가 수술하는데 자기가 마취를 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아무리 잘난 사람도 혼자서는 살 수 없는 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메이오 형제들이 정말 1년에 100%, 200%, 300%씩 병원이 성장하면서 갑자기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때도 잊지 않고 아버지의 훈계를 따르는 거예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혼자 살 수 없다고 힘을 합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이오 클리닉이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오늘까지 협력 치료를 하고 협력적인 그런 모든 일을 하게 되죠. 서로 존중하면서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메이오 클리닉이 굉장히 힘있게 지금도 나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유바도 앞으로 의료진 여러분들과 경영총무로서 간호부서 팀원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또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 강의는 오늘 끝나고요. 본래 처음에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지금 오실 분 다 오셔서 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저희 유바가 참 27년 동안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그렇지만 우리 좋은 리더들이 세워지면서 이 유바가 탄탄하게 지금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가 초량에 있을 때 성형외과가 굉장히 부실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와서 두 팀장님 맡으면서 유바 성형 파트를 굉장히 단단하게 또 오늘까지 참 멋지게 성장을 시켜주었어요. 앞으로 더 성장해야 되겠지만 또 수술실이 한 5년, 6년 정도 굉장히 막 혼란스러웠어요. 사람이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이래가지고 또 훌륭한 팀장이 들어와서 이렇게 오늘 튼튼한 이렇게 팀원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또 다른 부서에 어떤 내시경 파트에 이제 사람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또 사람이 안 구해지면서 이제 성형 파트에 있는 팀장님을 이렇게 파견하면서 그쪽 발령받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오늘날 또 이렇게 좋은 굿팀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GS도 이때까지 굉장히 잘 해왔는데 작년 연말부터 이렇게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마음이 아프고요. 리더로서 잘 못 보살펴드려서 그래서 이제 우리 간호부장님이 이제 선두를 서서 이제 팀원들을 새로 뽑고 새로 이제 세우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GS는 조금 이렇게 암 환자를 다루다 보니까 일이 많고 좀 처음에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말은 참 옆에 보면서 항상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따뜻거리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시고 특히 우리 의료진 지금까지 잘하고 계셨지만 더 좀 이렇게 적응 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 사명감을 가지고 사랑과 헌신으로 봉사할 수 있는 유바의 좋은 GS 팀 구성원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참 강의 끝에 이런 당부의 말씀도 좀 드립니다.